지난 시간에 저희 넘버스에서는요 3가지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다만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2가지 요소가 더 있기는 해요. 먼저 그 2가지를 짚어보고 여러분들과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저희는 이거를 국내 기타 ETF라고 부를 거예요. 예컨대 타이거나 코덱스, KB스타, 킨덱스 이런 브랜드 네임이 붙은 ETF가 대표적이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2번째 방법, 바로 해외 ETF를 직구하는 거예요.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던가 혹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권사 앱을 통해서 직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2가지 해외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세금 체계가 약간씩 달라요. 첫 번째, 매매 차익. 내가 산 값보다 내가 판 값이 훨씬 더 비싸다면은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돼요. 국내 기타 ETF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15.4%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돼요. 그리고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22%의 세금을 내죠. 자, 그렇다면 국내 ETF가 15.4%의 세금을 내니까 해외 ETF보다는 좀 더 싼 거 아닐까?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 25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국내 기타 ETF와 해외 ETF의 세금 체계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다시피 국내 기타 ETF는 차익이 나는 그 시점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고요. 반면 해외 ETF는 차익의 250만 원부터 세금을 냅니다. 다만 두 세금의 과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세금을 내는 양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차익 833만 3,333원. 예를 들어 볼게요. 800만 원의 차익을 여러분들이 냈다고 하면은 국내 기타 ETF는 이 800만 원의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그대로 내요. 총 세금은 123만 2천원. 반면 해외 ETF는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5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세가 붙으니까 세금은 총 121만 원. 다시 말해 해외 ETF를 구입하는 게 2만 2천 원가량 이득이 된단 말이죠. 반면 두 번째 사례, 850만 원의 차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국내 기타 ETF는 850만 원 곱하기 15.4% 130만 9천 원이 세금이 나와요. 반면 해외 ETF는 8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더라도 600만 원에 22%의 세금이 붙어서 총 132만 원이 나오죠. 이 경우 국내 기타 ETF가 약 11,000원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 ETF 중에 어떤 걸 투자하느냐? 여러분들이 차익을 어느 정도 볼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거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거예요. 해외 ETF를 살 때는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그대로 합산해서 그 합산분만큼만 세금을 매겨요. 반면 국내 기타 ETF는 합산분이 아니라 이익이 난 거는 이익이 난 대로 그대로 세금을 매기고요. 손실이 난 건 세금을 안 매깁니다. 첫 번째 사례, 1번 ETF가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2번 ETF가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 두 상품이 국내 기타 ETF라면은 1번 ETF에서 난 수익 1,000만 원에서 그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는 건 총 154만 원. 반면 이 2가지 상품이 해외 ETF라면요. 이 2가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800만 원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 까지고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경우 세금 총 액수는 121만 원. 단연 해외 ETF가 훨씬 더 세금 혜택이 크죠. 다만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1번 ETF에서 5천만 원 수익이 나고 2번 ETF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하면요. 이 두 상품이 국내 기타 ETF라면은 1번 ETF의 수익 5천만 원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서 총 세금은 770만 원이 돼요. 반면 이 두 ETF가 해외 ETF라면요. 1번 ETF의 이익과 2번 ETF의 손실을 합친 4천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를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이 경우 세금 총 액수는 825만 원이니까 해외 ETF보다 국내 기타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요. 첫 번째, 단기 투자라면 내가 ETF에 투자해서 얼마나 금융소득이 나올지를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적다면 대체적으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이득이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금융소득이 크다면 국내 기타 ETF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금융계좌를 트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세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커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전 염두에 둬야 될 두 번째, 바로 보수 수수료 환율.
보시다시피 국내 기타 ETF는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한데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각 금융상품에 따라서 총 비용이 달라져요. 지금 보실 때 코덱스나 타이거 같은 금융상품이 대체적으로 세금이 낮고 시가총액이 큰 편이니까 이러한 금융상품을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려요. 다만 특정 브랜드가 비용이 훨씬 싸다 그런 건 아니고 각 상품마다 총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ETF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S&P 500 같은 경우는 SPY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IVV나 VO 같은 상품이 있어요. 셋 다 배당 수익률이나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운용 보수 측면에서 SPY보다는 뒤에 두 가지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매수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나스닥 지수는 QQQ라는 ETF가 대표적인데 운용 보수가 약간 세죠. 같은 회사에서 만든 QQQM이란 ETF가 운용 보수가 0.05% 낮아서 이 또한 이 금융상품을 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바로 해외 ETF를 살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수료나 환율 측면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8개 증권사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수수료 우대, 환율 우대 혜택을 정리한 거예요. 특별히 거래 수수료 우대가 좋거나 혹은 환율 우대율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과 보수, 수수료, 환율 등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진짜로 매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고르셔서 어떻게 매수하시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연구 포트폴리오, 다시 말해 주식과 미국 장기채, 금, 현금을 각각 25%씩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거고요. 또 저는 노후 자산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경우 해외 ETF는 사지 못하고요. 국내 기타 ETF만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세금 혜택이 워낙 커서 제가 이걸 매수하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연금저축계좌는 중장기 노후자산 마련을 목적으로 트는 계좌예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이 계좌를 쓰는 게 굉장히 좋고요. 워낙 우리나라에 노인빈곤층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여러분들 젊을 때 미리미리 돈 모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라는 그런 뜻에서 만든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공제. 연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율이 13.2%에서 16.5%, 공제액이 무려 79만 2천 원에서 99만 원에 달해요. 이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같이 쓸 경우에 최대 900만 원까지 합산 공제가 가능해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신다면 이 두 계좌를 동시에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내셨을 경우 사실 이듬해 바로 세금 정산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연금저축계좌를 쓸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돼요. 다시 말해 이 세금을 내지 않은 걸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혜택, 바로 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연금 소득세를 5.5%에서 3.3%까지 줄여줍니다. 기존의 16.5%를 내는 걸 생각하면은 거의 세금 혜택이 10%포인트가량 주어지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매수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연구 포트폴리오로 매달 적립식 형태로 60만 원씩 돈을 넣을 거예요. 다시 말해 15만 원씩 나눠서 미국 주식과 장기채, 금, 현금에 투자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25%의 자산 구조가 무너질 텐데요. 다음 달 저는 60만 원을 재투자하면서 각각 25%씩 맞도록 리밸런싱이란 작업을 할 겁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을 살 거고요. 미국 장기채는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을 살 거예요. 그리고 금은 크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KRX 금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금을 직접 매수를 하거나 혹은 코덱스 골드 선물 ETF라는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KRX 금거래소를 사는 게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이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덱스 골드 선물 금융상품을 살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그냥 현금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예적금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아예 미국 단기채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CMA 계좌, 요즘에 이 기준금리 연동해서 이자 혜택을 즉시 주는 CMA 계좌의 금리가 굉장히 괜찮아서 저는 CMA 계좌에 돈을 넣도록 할 겁니다. 매수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 앱을 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앱을 쓰시는데 어떻게 주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증권사 객장에 가셔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세스는 쉽고요. 사실 모든 증권사 앱들이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메뉴를 누르고요. 연금 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ETF 리치 매매라는 탭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기존에 나스닥 100과 골드 선물 ETF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 미국채 10년 선물을 매수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수 버튼을 누르면 매수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확인해 누르면은 그럼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앱을 보시면은 사실 이 가격대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은 15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떤 것들은 14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꼭 25%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사실 그런 룰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 비중을 무조건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주당 가격이 저렴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 상품이나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을 사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상품 모두 가격대가 만원대로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매수를 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상품들을 매수한 시점은 2023년 2월 28일이고요. 제가 다음번에 60만 원에 다시 넣는 리밸런싱 시점은 2023년 3월 31일 매달 말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자산배분 기존에 산 자산의 가격들이 25% 비중이 다 깨져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무조건 15만 원씩 사는 게 아니라 이 깨져 있는 자산 비중을 25%씩 맞출 수 있도록 가격을 맞춰서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특정 포트폴리오에 맞게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매수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이 조금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달 말쯤에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하시고 싶은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리고요. 저희 덤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